예. 그러면 먼저 우리 교재에서 일단은 목차부터 한번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만 먼저 공부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어느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지 이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훑어보고 그 중간중간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계속 제가 얘기해 드릴 겁니다. 먼저 목차를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인보험 총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인보험, 즉 이 제3보험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상해질병보험 표준약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표준약관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실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실 게 이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두 번째 제2편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어떤 건지 있는지, 그 다음에 국내 실손의료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실손의료보험, 그 다음에 본인 부담액 상한제, 노후 실손의료보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3편에 보시면 이제 질병보험이 있습니다. 질병보험. 그래서 질병보험이 뭔지, 그 다음에 질병보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암보험, 그 다음에 혈관질환보험, 그 다음에 중대한 질병보험, 그 다음에 기타 질병 특약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병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편 한번 보실까요? 예, 제4편에 보시면은 이제 상해보험 편입니다. 4편은 상해보험 편인데 상해보험, 그 다음에 교통상해 또는 교통재해, 그 다음에 특정 업무 및 생활 중 상해, 그 다음에 비용담보보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5편이 후유장애 편입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편은 이제 후유장애 판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신체 부위별로 후유장애 지급률 및 장애 판정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편, 더 넘어가시면 제6편에는 이제 보험급부와 관련해서 사망보험금이라든가 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고요. 마지막에 제7편은 그동안에 우리가 2005년부터 제3보험 이론 및 실무가 제2차 시험 과목으로 이제 출제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원래 2015년도 제38회 시험까지 기출 문제들, 주로 사례 계산 문제들 이게 다 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쉽고 모범 답안도 다 달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구성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게 이런 순서로 지금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1, 2월 반은 이제 기본 이론 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개념을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사례 계산 문제 기초반 있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사례 계산 문제 심화반 있고, 그 다음에 6, 7월에 이제 모의고사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선 이제 사례 계산 문제보다는 어떤 이론적인 면을 위주로 많이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제1편에 제3보험 이론 개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보험 총론. 자, 제1절에 먼저 인보험 총론부터 하겠습니다. 자, 인보험 총론에는 첫째 제3보험이 뭔지, 제3보험의 의의라든가 인보험의 특징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3보험의 의의, 제3보험의 의의 볼게요. 제3보험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제3보험은 그 생명보험회사하고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같이 겸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제3보험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명보험에서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인보험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죠? 그 교재 한번 보시면 인보험에는 어떤 것들이나 생명보험이 있죠, 그죠? 그게 생명보험, 그 다음에 질병보험, 그 다음에 상해보험, 그다음에 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 그다음 비용담보보험 이런 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일반 사망보험금, 일반 사망보험은 생명보험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재해 사망이라든가 사망보험 중에서도 재해 사망이나 질병 사망 이런 것들은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망은 생명보험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3보험은 뭐냐? 생명보험회사하고 손해보험회사가 겸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 중에서 상해보험 있죠, 그죠? 상해. 자, 크게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인보험 중에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을 크게 대별해서 한번 보면 상해보험은 어디 다치는 거죠, 그죠?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또 후유장애가 왔을 때 그때 이제 담보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 그다음 질병은 그야말로 질병입니다. 그죠? 어떤 그 상해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뭐 암 진단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뇌졸중 진단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단비 또는 입원 일당 또는 수술비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망에는요? 사망보험에는 일반 사망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일반 사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해 사망, 그 다음에 질병 사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망을 담보하는 거. 재해는 이제 뭐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고 얘기하고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다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그렇게 재해 사망이 되고요. 이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때. 이거는 그 외에 어떤 재해든지 질병이든지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망을 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일반 사망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3보험에서 인보험의 종류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아까 뭐 간병보험도 있고 또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도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보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보험, 우리가, 보험계약법이나 손해사정 이론 좀 공부해 보셨나요? 하신 적 없으세요? 예. 그런 거 공부하셨으면은 여기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인보험에는 우리 피보험 이익의 개념이 없다. 그래서 보험 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험계약법이나 손사 이론을 공부하셨으면 이해가 금방 되실 텐데 곧바로 지금 공부 안 하신 분이라면 쉽게 이해는 잘 안 되실 텐데 어쨌든 이제 1차 시험 공부하실 때 보험계약법이나 손사 이론을 공부하실 때 그 공부하시고 다시 나중에 한번 음미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보험이익이 뭔지, 보험가액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인보험에는 피보험 이익이나 보험 가액 이런 개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보험에는 어떤 이제 분담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 그다음 손해 방지 비용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이해는 좀 잘 안 되시겠지만 일단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제3보험 이론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백그라운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3보험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니까 이런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계약법이나 손사 이런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담주의라는 것은 이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있을 때 어떤 그 보험 금액을 이제 분담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담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 뭐 손해방지 비용 이런 용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보험 계약에는 어쨌든 이득금지의 원칙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득금지 우리 손해보험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그죠? 어쨌든 보험으로 인해서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도 이득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실손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는데 우리 인보험에서는 그런 이득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보험 중에서 실손보상형 상해보험 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손보상형 상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을 때, 뭐 다른 얘기로 하면 당사자 간의 약정이라는 것이 보험계약자하고 보험회사하고 약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관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보험자 대위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실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실손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이 안 되지만 제3보험에서도 우리 실손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뒤편에서 공부할 실손의료보험이나 그다음 비용보험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목차 공부할 때 했었죠. 그죠? 비용보험에 있어서는 이 실손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손의료보험은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보고 생활에서 워낙 많이 쓰이시니까. 그런데 비용보험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우리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그죠? 운전자 보험이라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운전자 보험에 보면은 이제 그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형사 합의금이라든가 뭐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기가 발생한 비용만큼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제3보험에도 이런 실손보상형 상품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실손의료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전자보험 그 외에 여행자 보험에 있어서 비용담보보험 이런 것들이 실손보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해가 잘 안 되시긴 하겠지만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그게 그 말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차근차근히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보험에 있어서는 특징이 세 번째로 피보험자가 되는 데 있어서 자격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피보험자. 우리 피보험자가 뭔지는 아시나요? 우리가 인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라고 하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람이죠. 그죠? 보험의 대상인 사람. 그 피보험자에게 뭐 피보험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거나 어쨌든 피보험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계약자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생깁니다. 그죠? 보험 수익자에게 그 일이 생겨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생기죠. 그죠? 근데 피보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죠? 우리 나눠 보시면은 보험 계약자가 있고 그 다음 피보험자가 있고 그 보험 수익자가 있습니다. 그죠? 보험 계약자는 뭡니까? 실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냥 보험 계약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계약자. 근데 피보험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 피보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죠. 근데 수익자는 많은 사람인가요? 그렇죠.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죠. 그죠? 보험료 납입도 안 하고 뭐 자기 몸에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피보험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은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험금 청구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익자가 제일 좋은 사람이죠. 말하자면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보험자가 있는데 이 피보험자가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자격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인보험에. 한번 보실게요.
자, 피보험, 사망보험이라든가 생사혼합보험에서 자기의 생명보험이든 타인의 생명보험이든 관계없이 자, 일단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사망보험이라든지 생사혼합보험이라는 것은 생존보험이라든지 사망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사망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망을 담보로 하는 어떤 이런 보험에 있어서는 그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자거나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피보험자가 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피보험자의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피보험자가 사망보험이나 생사혼합보험에서 어쨌든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됐을 때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상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법 공부하실 때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는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문구는 어쨌든 상법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 하실 때 보시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이 자격 제한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생존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이런 피보험자의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사망을 그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에 있어서 얘기입니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이런 자격 제한이 있고, 그렇지 않고 생존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도 이 내용들이 가끔씩 자주 나옵니다. 특히 우리 보험계약법 공부할 때도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보험에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사고 발생 기준하고 발견 기준 증권 이 부분인데, 자, 사망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자가 보상 책임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사고 발생 기준 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험 기간 중에 이러한 사고가 사망을 했다든가 또는 보험 기간 중에 상해 사고가 있었다고 할 때, 이럴 때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다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이 우리는 사고 발생 기준 증권이고요. 그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어떤 질병이 이제 발견됐다면 그때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 기준 증권이라고 합니다. 발견. 실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질병이 실제로는 있지만 그것을 발견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견하는 시점에 우리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우리가 암 진단비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실제로는 몸에서 암 덩어리는 자라고 있는데 모르는 수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뭐 건강검진을 했든지 아니면 어디가 안 좋아서 가서 뭐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암으로 진단됐다. 그때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됐을 때 그때 그 암 진단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견 기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사고가 일어난 기준이 보험사고 나는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질병이 발견된 때 그때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질병보험에 있어서는 특히 이거는 이제 발견 기준 증권이다. 근데 사망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기준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앞쪽에 제3보험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인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죠? 피보험 이익 및 보험 가액의 개념이 없다. 그 다음에 분담주의,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 손해 방지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손 보상형 상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인보험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보험자의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말씀 드렸고. 그렇지만 생존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자격 제한이 있나요? 없다 그랬죠. 그죠? 예, 없다는 거죠.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그런 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자격 제한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망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기준 증권인데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발견 기준 증권을 이렇게 증권이라 얘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인보험의 특징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제3보험의 급부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3보험의 급부 형태. 그 급부 형태가 몇 가지가 있나요? 제3보험의 급부 형태가 있죠. 자, 크게 세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제3보험의 급부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액 보상 방식. 자, 제3보험의 급부 형태. 첫 번째, 정액 보상 방식. 정액 보상 방식입니다. 두 번째, 뭐죠? 준정액 보상 방식이죠. 그죠? 준정액 보상 방식. 세 번째는 그렇죠. 실손 보상 방식입니다. 그죠? 자, 인보험에 있어서 담보하는 유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던 급부,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정액으로 주는 방식도 있고 준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실손 보상형으로 하는 방식도 있다는 거죠. 그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정액 보상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가입 금액을 정액으로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보험금, 암 진단비, 암을 진단받기만 하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그냥 1,000만 원 주는 겁니다. 또는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 사망하면 예를 들어서 뭐 상해 사망했을 때 1억 같으면 그냥 1억 주겠다는 거죠. 상해로 사망하기만 하면. 예, 이런 방식이 정액 보상 방식입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가입 금액을 그대로 정액으로 그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정액으로 주는 방식이 정액 지급 방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준정액 보상 방식은 어떤 걸까요? 예,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후유장애라든가 또는 입원 일당이 대표적인 겁니다. 자, 후유장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후유장애 보험, 후유장애 주로 특약인데 어쨌든 후유장애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라고 치자고요. 자,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후유장애가 생기면 1억을 주나요? 그럼 1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후유장애 지급 방식은 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유장애 보험 가입 금액에 후유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준정액 보상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1억이다. 그럼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1억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 1억에다가 후유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로는 보면은 정액같이 보이지만 이 지급률을 곱하면서 준정액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유장애 지급률이 높을수록 후유장애 지급률이 50%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고요. 후유장애 지급률이 10%다 그러면은 1억 곱하기 10%는 1,000만 원 이렇게 주겠다면. 자, 이거 외에 2번 일당이 있습니다. 2번 일당도 우리 보험증권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일당 10,000원 하면 그러면 2번만 하면은 10,000원씩 주느냐? 이제 10,000원이 주로 이제 일당입니다. 하루에 2번 하루 했을 때 그러면 10,000원 주느냐? 아니 2번만 하면 10,000원 주느냐? 그게 아니라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10,000원에다가 2번 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 곱하기 2번 일수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 자체는 정액입니다. 그죠? 2번 일당이 10,000원인데 이 자체는 정액인데 여기에 일수를 곱한다는 거죠. 2번 일수를. 그러니까 이것도 준정액 보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이 두 가지가 후유장애 보험금하고 2번 일당이 대표적인 준정액 보상 방식입니다. 보험증권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정액 보상 방식이다. 이것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그냥 준다 그랬죠. 그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면 그냥 그 금액을 그냥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숫자를 곱해서 준다는 뜻이죠. 이것이 준정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손이죠. 그죠? 실손 보상 방식이 있습니다. 실손 보상 방식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자, 실손 의료보험은 실제로 자기가 손해를 입은 의료비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다 보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손 보상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입원 의료비는 보험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뭐 질병이 발생하기만 하면 의료비가 발생하기만 하면 5천만 원을 주는 거 아니죠? 그냥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 의료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외에 또 실손 보상 방식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운전자 보험에서 이런 그 형사합의금이라든지 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벌금 이런 세 가지 담보가 주로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치어서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케 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형사 합의를 해야 내가 구속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운전자가 피해자하고 형사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형사 합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이 대부분 3천만 원으로 많이 합니다. 형사 합의금 3천만 원을 가입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형사 합의만 하면 3천만 원을 주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형사 합의금 가입 금액은 3천만 원이지만 그것은 한도입니다. 한도 금액. 보험 가입 한도 금액이고 실제로 1,000만 원의 피해자고 합의를 했다면 1,000만 원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500만 원에 합의했다면 1,500만 원에 주는 거고요. 그래서 5천만 원에 합의했다면 얼마 줄까요? 3천만 원 주겠죠. 그죠? 한도 금액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 보상 방식이다.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도 실손 보상 방식이고 또 하나 더 있죠. 중간에 보면은 여행자 보험에서 또 여러 가지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도 우리는 실손 보상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3보험의 급부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밑에 의료비 담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뒤쪽에 실손 의료보험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조그만 그 표 하나 있죠, 그죠? 자, 생명보험 회사에서도 요즘 실손 의료비 보험을 판매하고 있고요. 우리 손해보험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지금 실손 의료비 보험은 거의 똑같습니다. 생명보험이나 그 손해보험이나 거의 똑같고요. 이 차이가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실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거의 똑같습니다. 예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자,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생명보험회사는 의료비나 후유장애에 대해서 모두 정액으로 판매를 했다. 그 다음에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의료비는 정액으로 판매하거나 실손으로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후유장애도 정액으로 판매하고 있다. 후유장애는 정액이라기보다 준정액이죠. 그죠? 요즘은 준정액인데 예전에 그 생명보험에서 이 판매 2005년 4월 1일입니다. 이 기준 말고요. 후유장애에 대해서만 따로 떼놓고 보면 2005년 4월 1일 이전에 생명보험에서 후유장애는 정액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 급수를 나눠놨어요. 1급부터 후유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급수를 나눠 놓고 그 급수에 해당하면은 예를 들어서 6급 장애가 나왔다. 그러면 6급 장애 금액을 그대로 줍니다. 5급 장애가 나왔다면 5급 장애 금액을 주고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뭐 정액 보상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요즘은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후유장애 보상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입 금액을 정해놓고 후유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그래서 2005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약관 규정도 똑같고요. 그래서 장애 평가 방법도 똑같고 보험금 지급 방식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의료비에 대해서 실손으로만 판매해 왔고 후유장애는 정액으로 판매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준정액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제3보험의 담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에서 좀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3보험의 담보 내용 한번 보시면 먼저 사망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비용보험 앞쪽에서 설명했던 거죠. 그죠? 자, 사망보험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기존에 뭐 변천사죠. 그죠? 2005년 4월 1일 이전에는 생명보험회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반 사망, 재해 사망, 질병 사망을 다 담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해보험회사가 좀 바뀐 거죠. 손해보험회사는 2005년 4월 1일 이전에는 이 세 가지 사망 형태 중에서 자, 재해 사망만 담보를 했습니다. 재해 사망만. 그런데 2005년 4월 1일 이후에는 재해 사망도 담보하고요. 손해보험에서 질병 사망도 담보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질병 사망은 뭐 100세까지 담보하는 거 아니죠? 종신토록 담보하는 게 아니고 80세까지만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질병 사망은 담보는 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생명보험에서는 나이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종신토록 담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망이라든지 질병 사망, 재해 사망 담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담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 사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질병 사망도 엄밀하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80세까지는 담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해보험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질병보험도 뭐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뭐 진단비가 발생하거나 입원 일당, 수술비, 사망보험금, 다른 그 질병보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병보험이라고 약간 좀 낯선 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간병보험은 약간 낯설 수 있는데 이 뒤쪽에 간병보험에서 별도로 또 할 거지만 간단하게 한번 간병보험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약관에서 정한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됐다든지 또는 치매 상태로 진단된 경우에 이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또는 질병으로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되거나 또는 치매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뭐 간병해야 될 일이 생기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이 우리가 간병보험입니다. 이 맛배기만 보여줬고 다음에 간병보험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비용보험도 뭐 뒤쪽에서 자세하게 하겠지만 어쨌든 비용보험도 운전자 보험 아까 얘기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여행자 보험 이것이 대표적인 우리 비용보험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3보험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는 이제 다 하셨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뭐 더 깊이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백그라운드다. 크게 시험에 나올 만 하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 제3보험의 급부 형태 세 가지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여러 번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주는데 굳이 우리가 이 중에서 나올 만한 문제라면 제3보험의 급부 형태 세 가지 정액보상, 준정액보상, 실손보상 이 정도는 중요하지 않을까. 나머지는 우리가 좀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그냥 읽어보시고 이해하고만 계시면 됩니다. 강사님, 네. 질문은 예. 일반 사망과 네. 질병 사망하고 재해 사망하고 네.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사망은 어떻게든 사망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재해로 사망을 해도 일반 사망보험금 주고요. 질병으로 사망을 해도 일반 사망보험금은 줍니다. 일반 사망은 어떤 형태의 사망이든지 간에 사망만 하면 주는 것이 일반 사망입니다.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망, 재해 사망이. 일반 사망은 어떤 형태의 사망이든 사망만 하면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망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질병 사망보험도 가입되어 있으면 질병으로 죽었을 때 그럼 질병 사망보험금도 나가고 일반 사망보험금도 나가죠. 그래서 일반 사망보험하고 그 다음에 재해 사망보험이 두 개가 가입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해로 사망하게 되면은 재해 사망보험금도 나가고 일반 사망보험금도 나가고 이렇게. 예. 자, 이번에 이제 개요에 대해서는 자, 제3보험이론의 개요론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자, 일몸 총론에 대해서는 자, 이제 할 것은 이제 표준작관입니다. 이 표준작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할 이 표준작관은 약술형으로도 자주 출제되고요. 거의 매회 한 번씩은 출제됩니다. 이 표준작관 안에서.
약술형은 한 번씩 출제되고요.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서 이 표준 약관에 있는 내용을 응용을 해서 사례 계산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 계산 문제가. 여기에 표준 약관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 사례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제3보험의 시험의 난이도가 해마다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내용을 응용을 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은 암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례계산 문제 풀 때도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서술은 잘 못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좋은 점수를 획득하려면 계산 문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개념이라든지 그 기본 그 이론은 몇 줄 적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건 안 적고 막 계산만 해버립니다. 그죠? 근데 더 고득점을 하려면 적어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그러려면은 이 표준 약관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약술형 문제로도 하나씩 나오고요. 모든 우리 제3보험 이론의 기초가 되는 어떤 약관의 표준 약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약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도 표준 약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볼 일 자주 있습니다. 표준 약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표준 약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보험 총론했죠, 그죠? 이제 두 번째 표준 약관입니다. 자, 표준 약관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게 보험계약의 성립입니다. 첫 번째. 자, 보험계약의 성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험계약의 성립. 어떻게 하면 보험계약이 성립이 될까요? 예,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일단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서 우리가 보험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청약을 합니다. 나 보험계약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청약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는 보험회사는 그럼 다 받아줘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죠? 보험회사가 봤을 때, 이 피보험자는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피보험자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하면 되죠. 그죠? 예, 그 승낙을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하게 되고, 또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밑에 한번 보시면 별도의 조건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 금액을 제한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분은 너무 상해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면은 상해 사망보험금을 줄여버렸습니다. 보통은 1억씩 가입하는데 이분은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후유장애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상해가 많이 발생하면 상해 후유장애 청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상해 후유장애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렇게만 보험 가입 금액을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보장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겠다라든가, 또는 어떠한 신체 부위에 이분은 간이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간에 대해서는 뭐 보장을 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렇게 어떤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서 보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삭감할 수도 있고요. 또 보험료를 할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사고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직업이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직업에 종사한다 그러면 보험료를 높이겠죠. 그죠?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대표적인 것이, 우리 보험료 할증하는 것이 이제 직업 때문에 이렇게 할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보험료가 자꾸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질병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더 그 질병 보험과 관련돼서는 보험금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병원 갈 일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 분들은 보험 가입하라고 권유를 하면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죠? 도망 다니죠. 왜냐하면 보험료 열심히 내도 보험금 청구할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다 건강하잖아요. 젊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물론 이제 아픈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면 그냥 세금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실제로 그만큼 질병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은 위험도가 낮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쌓여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한 50세, 60세 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겠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30세 된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하고, 예를 들어서 60세 넘은 사람이 실손의료보험 가입할 때 하고 보험료는 한 서너 배 차이 날 겁니다. 아마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병원에 갈 일 많고 그러면 의료비 청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이렇게 할증이 돼야 되겠죠. 이제 상해 직업의 위험도라든가 또는 이렇게 질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험료가 할증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이거 계약자가 청약한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다 이렇게 승낙하는 것은 아니고 아예 승낙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별도의 조건을 이렇게 붙여서 보험을 인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보험 계약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승낙 의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험 계약법에도 나와 있는데, 자,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 1회 보험료를 동시에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다음에는 보험회사가 해야 될 일이 승낙을 하는 일입니다. 그죠? 아니면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청약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30일 이내에 승낙을 하거나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30일 이내에 승낙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거절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승낙 의제입니다. 30일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보험회사가 승낙을 한다 또는 거절을 한다 표시를 안 했을 때는 그냥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것이 승낙 의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진단을 받고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진단계약. 건강진단을 받고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거 건강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승낙 의제다. 이렇게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승낙을 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죠? 자,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그대로 계약 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해주면 됩니다. 이제 보험계약 체결된 거죠. 근데 보험회사가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피보험자는 너무 위험이 높기 때문에 거절하겠다는 거죠. 보험계약 체결 안 하겠다. 보험회사의 자유죠. 너는 저 사람하고 계약하기 싫은데. 그래서 인수 거절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자가 청약도 하면서 보험료까지 벌써 납입을 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자,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이 보험료를 원금 돌려주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죠. 얼마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그죠? 표준이율 플러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승낙 거절을 한 경우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 표준이율 플러스 1%의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더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계약 체결도 안 하는데 며칠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자 계산을 해주라는 거죠. 자, 그렇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납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신용카드로 이렇게 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신용카드를 납입했을 때는 이때는 신용카드 매출 취소만 하면 따로 이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신용카드 얘기는 자주 나옵니다. 자,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 출제가 한 번도 안 됐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수령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그 내용을 응용해서 나중에 계산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즘 그런 문제 자주 나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성립, 몇 줄 안 됩니다. 그죠? 꼼꼼히 잘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표준이율 플러스 1% 이런 것도 다 요 30일 이내에.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청약 철회가 있습니다. 자, 보험계약이 성립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는 공부할 수 있고, 청약 철회. 청약 철회가 뭘까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다가 철회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청약을 철회하는 겁니다. 지금 보험계약자가 철회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 2014년에 한번 문제가 나왔는데 약수령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2014년 37회 기출 문제인데, 자,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청약의 철회 조항 중에서 자, 청약 철회 기간, 그 다음에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계약 유형, 그 다음에 청약 철회 접수 시에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유형별 업무 처리 내용을 각각 기술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계약의 무효 조항 중에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세 가지를 약속하라 그랬는데, 계약의 무효는 뒷부분에 나올 거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묻는 것이 세 가지를 물었죠, 그죠? 그런데 15점짜리입니다. 그러면 한 문제 몇 점? 5점씩이죠, 그죠? 자, 첫 번째, 청약 철회 기간 및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유형이 5점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팍팍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거죠. 이 제2 청약 철회 이 파트에서. 자, 이렇게 문제가 한번 출제됐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문제가 안 나오나요? 약수령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을 응용을 해서 사례 계산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이 스킵하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약수령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문제가 출제는 되었지만 내용은 굳이 외우시지는 않으시더라도, 약술형에 대비해서 외우시지는 않더라도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례계산 문제 풀 때는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적어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출이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약술형으로는 가능성이 좀 적어졌지만 이제 사례계산 문제에서는 충분히 나오실 수가 있다. 청약의 철회도 중요합니다. 자, 그 청약 철회는 뭐냐? 의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청약 철회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15일이 지나면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나요? 못한다는 거죠, 그죠?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앞쪽에 이게 기출 문제 보면 청약 철회 기간이 있죠, 그죠?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자,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유형입니다. 청약 철회를 이렇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청약을 철회를 못하는 경우가 다만이라고 있습니다. 다만. 자, 진단계약. 진단계약이 뭐 하는 거라 그랬죠? 건강진단을 받고 하는 계약입니다. 그죠? 이렇게 진단계약.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이런 것들은 청약 철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있습니다. 또한.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계약 유형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네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 자, 그런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라 그랬는데, 그럼 보험증권을 언제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죠. 실제로는 어제 보험증권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가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보험회사가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증명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보험증권을 예를 들어서 전달하고 무슨 사인을 받았거나 뭐 이런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등기로 발송했다면 이렇게 뭐 우체국에서 뭐
보통 등기 접수하고 나면 누구한테 전달했다고 사인 받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직접 전달했다라면은 뭐 어떤 내용이라든지 어쨌든 보험회사가 이 부분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 계약자가 실제로도 변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자기가 보험에 가입해야지 하고 사인을 했다가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보니까 갑자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이제 철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게 기간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 증권을 언제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밑에 전문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는 언급해뒀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럼 이렇게 하는 청약 철회를 제도를 이렇게 두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청약철을 왜 이렇게 하게 해뒀어요? 이렇게 갑자기 변심했는데. 자,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충동적으로 청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뭔가 혹해서 보험을 가입했을 수도 있고 또는 보험 상품이나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이 청약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험계약자 보호겠죠. 근본적으로는. 그죠? 이런 충동적으로 청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상품이나 약관의 내용을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청약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청약 철회를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자, 청약 철회의 효과. 이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죠. 그죠? 청약 철회의 효과. 그래서 청약 철회의 효과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자, 청약 철회를 효과를 보면 첫째는 청약 철회는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죠? 청약 철회 뭐 서면으로 청약 철회 신청을 하실 수도 있겠고 또는 밑에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청약 철회 신청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철회 신청이 들어오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신청이 들어오면 보험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못하겠죠. 그죠? 그럼 청약 철회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보험료를 받았잖아요. 그죠? 1회 보험료 받았는데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자, 돌려줘야 됩니다.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자,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 그죠?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3일 이내에 줘야 되는데 그 지체해서 한 일주일 후에 줬다. 이러면 또 이자 줘야 되겠죠. 그죠? 그 이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3일 이내에 줘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 줬다면 누가 잘못한 거죠? 보험회사가 잘못했죠. 이럴 때는 보험회사가 잘못한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보험회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떤 이자율을 줘야 되느냐? 보험계약 대출 이자율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누가 잘못해서 이자를 붙여줘야 되냐 생각해서 보험회사가 잘못했다면 무조건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이자를 더해줘야 된다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3일 이내에 줘야 되는데 초과했다면 그 초과한 날짜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금액을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했는데 자,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자 줘요? 그렇죠. 이자는 안 줍니다. 이자는 안 주고 어떻게?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취소만 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실제로 신용카드 그었지만 보험회사는 사실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용카드 매출 취소만 하고 이자는 안 줍니다.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청약 철회는 했는데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실제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계약자는 그 내용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청약 철회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보험금을 안 줄 거냐는 거죠.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왜냐하면 청약 철회 신청하기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청약 철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이거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도 내용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청약 철회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 회사는 청약 철회에 따라 이 계약자가 청약 철회를 했다고 해서
보험회사는 이 계약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또는 위약금을 물릴 수는 없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이렇게 약관에 청약 철회를 하게 해뒀는데 그런 조항이 있는데 계약자가 청약 철회 신청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위약금을 물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약관교부 설명 의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약관교부 설명 의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주로 뭐 이렇게 어떤 처음에 이제 규정이 나오고요. 그것을 또 이행했을 때 또는 그것을 위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앞쪽에도 청약 철회를 했을 때 그럼 청약 철회가 뭐냐? 그 청약 철회를 언제 하는지 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취지 뭐 이런 거는 뭐 금방 이해하실 거고 청약 철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대부분 다 보면 규정들이 그렇습니다. 정의가 어떤 규정에 의의가 있고 그것을 또 뭐 위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이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리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체계가 좀 잡힙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체계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단원별로 이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청약 철회안을 공부를 하면서도 타이틀을 먼저 한번 보고 하세요. 이렇게 타이틀 청약 철회의 취지, 철회의 효과. 그리고 나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이렇게 공부하는 순서를 먼저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체계가 빨리 잡힙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자, 예, 네, 네, 네. 아니면 쉬는 시간에 좀 하시죠. 예, 진도하는데 조금 이제 방해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관교부 설명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약관교부 설명 의무를 지금 공부하실 건데, 먼저 의의부터 합니다. 그죠? 약관교부 설명 의무가 뭔지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형태가 나옵니다. 또 약관, 두 번째는 통신 판매 계약에 있어서 약관 설명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전화를 이용한 계약에서 자필 서명 및 청약서 전달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약관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 들어갑니다. 그죠? 자, 약관교부 설명 의무가 뭐냐? 자,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약관 설명 의무죠. 그죠? 그리고 청약을 한 후에는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 약관의 내용입니다. 자,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청약한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또 다만이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는 항상 이렇게 단서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죠? 또 다만 또 읽어봐야 되겠죠.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 매체, 예를 들면 CD라든가 DVD 등 광기록 매체나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그죠? 전자우편 등으로 방법으로 송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 해당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이거 계약자가 동의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광기록 매체라든지 전자적인 방법으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송부를 했는데 이거 이메일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보냈는데 계약자가 수신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자가 수신 확인을 해야 전달된 거로 본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전자적 방법으로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이렇게 보냈다고 해서 이메일 한번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가 전달된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수신 확인을 했을 때 그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약관교부 설명 의무의 큰 의의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해야 된다. 근데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약자가 수신 확인했을 때
그때 교부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신 판매 계약이라고 흔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는 전화로 계약하는 경우, 요즘 전화로도 자주 받아보시죠. 보험 가입하라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통신 판매 계약입니다. 그죠? 자, 밑에 통신 판매 계약의 정의를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전화나 우편,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우리는 통신 판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수단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될 때, 그러면 주로 사람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죠?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한다면 설계사를 통해서 여기 약관도 받고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도 받으시겠죠. 그죠? 아니면 우편으로 설계사로부터 우편으로 받거나 할 텐데, 자, 이 통신 판매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그러면 약관 설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보통 이제 설계사를 통해서 할 때는 보험 설계사분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통신 판매 계약을 할 때는 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 가입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전화로 가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할 때, 통신 판매 계약인데, 자, 인터넷으로 우리 보험 가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약관 및 그 설명문을 그 보험 계약자가 읽거나 또는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그 약관을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을 했을 때, 그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전부 계약자가 수신하거나 또는 읽은 것이 확인되거나 이렇게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는데 보험 계약자가 그 약관이나 그 설명문을 제대로 뭐 읽거나 내려받은 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전달한 효과, 그 약관을 전달하거나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이용했을 때, 자, 전화를 이용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한번 볼게요. 보통 전화로 이렇게 막 빠른 얘기로 합니다. 그죠? 특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빠르게 얘기하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어쨌든, 이제 그런 빠른 속도로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또는 보험료 납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 기간은 언제까지고, 그리고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을 이제 이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설명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보험 계약자가 말하자면 그 전화로 물어보는 사항,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가 답변도 할 것이고, 또는 전화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가 또 확인도 하겠죠. 그죠? 네 하거나 뭐 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음성 녹음을 합니다. 왜냐, 음성 녹음을 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음성 녹음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설명하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을 음성 녹음을 해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전화를 이용한 이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자필 서명은 어떻게 할 거냐? 보통 인터넷 가입하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클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전화를 해서 이렇게 통화하면서 보험 가입을 하는데 자필 서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만나지도 않고 전화로만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자, 한번 볼게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내가 계약자이면서 내가 피보험자가 되고 수익자도 자기가 된다면, 또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는 같고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이 될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자가 다 자기 주도하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다 약관 설명도 듣고 다 했기 때문에 따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음성 녹음한 것으로 다 가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음성 녹음한 내용을 확인서를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또 전달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약간 이런 내용을 약술하라 그러면은 좀 헷갈리시겠죠. 그죠? 용어 쓰는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지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심히 보시고 한번
필요하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통신 판매 계약의 약관 설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방금 내가 설명한 거 이런 것들 줄줄줄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 밑에 또 전화를 이용한 계약에서 자필 서명 및 청약서 전달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항상 이런 내용 나온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놓고, 그래서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 전달하지 않거나, 두 번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세 번째,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흔히 보험회사에서는 3대 기본 지키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본 지키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대 기본 지키기 하면은 이제 보험 설계사들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두 번째,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세 번째,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거. 이 세 가지가 3대 기본 지키기인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자는 언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해지, 취소, 무효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계약자가 취소하는 겁니다. 취소 안 해도 되겠죠?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죠?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를 안 해도 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계약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 그리고 계약일 그러면은 계약자가 이렇게 해서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자,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그것도 보험료만 돌려주면 안 되겠죠. 이자 붙여줘야 되죠. 그죠?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 어떤 이자? 그렇죠. 보험회사가 잘못해서 취소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보험회사가 3대 기본 지키기 안 해서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안 지켜서 지금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받은 보험료에다가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설명하여야 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보험업법 시행령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용은 많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한번 또 봅시다. 청약 철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 당신은 지금 보험계약을 청약을 했는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한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면책이 되는지, 면책사항. 말하자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입만 하면은 다 그냥 보험금 주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맥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가맥 지급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줘야 되고 이러한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방금 공부했죠. 그죠? 계약 취소 그죠? 이렇게 계약의 취소 및 또는 보험계약이 언제 무효가 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지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동갱신 조건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공시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배당에 관한 사항 기타 뭐 중요한 사항들 이렇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될 중요한 사항이다. 약관의 설명 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이것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거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자, 두 번째,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그 세 번째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네 번째,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8시 한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